역시 또 불변의 진리. 무풀이 악플보다 무섭다. 아유. 이건 막 약간 이런 상어를 이렇게 확 앞에다가 갖두면 우리 집에 수조 하나 들여놔야겠어. 그 안에 상어가 있고 말이야. 데미안 허스트는 명성을 가져오는 방법,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는 구성 로직에 대해서 통달한 인물이 아니었나. 현대 미술에서 거의 대표적인 주자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천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봄 온 거 맞나요? 왜 이렇게 추워? 추워지긴 하는데 이제 가기 전에 한번 왔다 갔거든 하고서는 이제 그렇죠. 신호를 좀 주고 가야죠. 네. 어쨌든 봄이 왔고 그래서 오랜만에 봄도 왔으니까 전시 얘기를 해볼까. 올해 굉장히 굵직한 전시회가 많이 열린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뭐 벌써 네. 지금 여러 곳에서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은하님은 올해 어느 전시회를 갈까 미리 계획하지 않아요? 올해는 뭐 일단은 3월 20일 날 워낙 큰 전시회가 열려서 이제 소개를 그것부터 해주시죠. 가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3월 20일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데미안 허스트전. 야, 물론 어느 정도 규모로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다니까. 그렇죠. 네. 데이미안 허스트라고 할까요? 근데 현대미술에 관심은 없어도 한 번쯤은 다 이제 그렇죠. 들어봤을 만한 이름이고 또 이름을 잘 모르신다고 해도 상어가 작품을 보면 푸르스름한 포름알데히드 속에 그러니까. 퐁당 담긴 상어는 어디선가 보신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누구지 하다가도 그걸 보시면 이게 그 인간 작품이었어.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현대 미술에서 거의 뭐 대표적인 주자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맞아요. 있고요. 사실은 뭐 죽음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만의 철학을 작품 네. 속에 녹여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던 그렇죠. 네,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네. 나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그냥 상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데미안 허스트 뭐 상어전 뭐 이럴 것 같았는데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라는 긴 제목을 가지고 전시회가 열립니다. 근데 상어 자체 제목도 길잖아. 그렇죠. 우리는 짧게 그렇게만 딱 네. 기억을 하고 있지만, 전시회 제목도 굉장히 맞아요. 길다. 하여튼 우리 은하님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현대미술에 대해서 또 우리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오늘 이제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좀 짚어주길 바라면서 자, 인물 소개를 해주시죠. 네. 몇 년생인가요? 65년생이고요. 이제 60세를 넘어섰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태어났고요. 뭐 집안은 조금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빨리 미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저희가 뭐 사주적으로는 개념미술가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약간의 비난의 뜻을 담아서 미디어 선정주의 작가다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를 부르는 가장 일반적인 이름은 YBA의 리더다. 자, 우리가 YB 하면은 윤도현 씨가 생각이 나죠. YB 밴드. 뭐 YBM 영어학원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YBA가 뭐의 약자일까? 근데 굉장히 심플한 거의 약자예요. 사실 약어들이 다 알고 보면은 들어보면 허무한 게 많아요. 야, 너 G2가 뭔지 아냐? 뭐야? 그룹 오브 투야. 그렇지. 그래서 YBA도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젊은 영국 작가들. 이젠 더 이상 젊지 않은데 왜 그러니까. 그 젊은 나보다 많으신데? 영국 작가의 리더가 됐냐. 영국의 미대 명문학교를 나왔죠. 골드스미스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학 중에 같은 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기획을 해요. 전시회 이름은 프리즈, 이제 얼려버리다. 뭐 이제 그 전시회가 워낙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전시회가 됐어요. 지금도 미술계를 바꾼 전시회라고 이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 전시회가 그런 번듯한 화랑이나 갤러리, 뭐 미술관에서 열렸냐? 아니고 완전히 버려진 런던 남동부의 항만의 빈 오피스에서 전시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특이했던 거는 뭐 이 전시회를 학교에서 되게 막 도와주거나 아니면 무슨 대단한 후원자가 뒷배를 봐주거나 이런 전시회가 아니라 학생들이 기획을 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초청을 했는데 그런 모든 기획을 다 학생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하다 보니까 데미안 허스트의 그냥 작품을 창작력뿐만 아니라 기획력이 굉장히 돋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 전시회장에 미술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물들이 속속 도착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찰스 사치죠. 사치는 광고회사 사치앤사치의 이제 파운더인데요. 그 사람이 와서 작품을 구매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언론들이 뭐야? 학생들이 그냥 사무실 빌려다가 대충 그림을 거는 줄 알았는데 저게 그렇게 볼만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비평계 사람들도 한 번씩 와보고 프리즈 전시회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의 신분으로 뭐 작품도 작품이지만 시장과
학교와 뭐 미술계를 다 연결시키는 그런 역량을 보여줬다는 데서 이제 데미안 허스트의 이름이 다 미술계 한번 각인이 콱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도 아예 처음부터 상업적인 촉이 굉장히 발달했었던 맞아요. 인물이다라는 걸 사실 알 수가 있고 뭐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에 대해서 우리 은하님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말씀하신 대로 젊은 이제 영국의 예술가들이 네. 모여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약간 뒤떨어져 있었던 영국의 예술계가 사실은 이제 약간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게 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고 패션도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뭐 4대 패션 위크 하면은 뭐 뉴욕도 있고 뭐 밀라노, 뭐 런던, 파리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뭐지? 막 이런 데가 사실 런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풍조가 이제 이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들에 네.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어떤 배경을 좀 보면은 리즈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 보냈다고 해요. 요크셔 지방에 있는 그런 산업 도시거든요. 전통적인 그야말로 공장지대.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잘 나가다가 산업혁명 시절에 그리고서 이제 망하죠. 전쟁 끝나고 나서 그렇죠. 점점 쇠퇴하고 뭐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전쟁 끝난 다음에 유럽이 전부 다 힘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를 너무 이거를 확장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 계층이 처음에는 이 혜택을 보다가 대처 총리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를 영국병에 걸렸다고 영국병에 많이 걸렸다고 얘기하죠. 근데 재밌는 게 찾아보니까 이게 노동자들이 많았었던 그런 공업 도시는 축구단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 축구라는 운동 자체가 사실 이 노동자들이 시작을 했었던 운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야구하고 축구하고 되게 비교가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사들이 젠틀한 그런 경기를 본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1900년대 초반 뭐 이럴 때 흑백 무속영화 같이 돌아가는 야구장 가는 사람들 보면 다 중절모에 양복 입고 코트 입고 이러고 가 있어. 근데 축구는 정말로 노동자들이 축구는 뭐가 별로 발전시켰죠. 필요하지 않잖아요. 뭐 그런 그냥 것도 공만 있고. 있으면 되지. 예. 그래서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름이 요크셔잖아.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근데 거기는 랭커셔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둘이서 이제 굉장히 라이벌이고. 아, 요크셔 가문과 랭카 그렇죠. 요크 가문과 그리고 랭카스터 가문이 요크셔와 랭크셔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맞아요. 둘이 붙으면은 장미 전쟁에서 아. 이제 로즈 더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잘 나가던 곳들이 이제 20세기 후반 되면서 뭐 세계화라든지 신자유주의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쇠퇴를 하게 되고 이제 지금은 뭐 전형적인 러스트벨트의 느낌이 나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데미안 허스트가 되게 문제였다고 해요. 굉장히 불량 학생이었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고 그래서 이 진급도 사실은 못할 만한 이제 그런 정도의 성적과 또 뭐 절도 뭐 이런 걸로 경찰서에서도 이제 많이 어머니가 찾으러 가시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술 선생님이 일단 천재를 알아보긴 한 거지. 얘는 너무나 뛰어나다. 그래서 얘는 어쨌든 진급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막 거의 빌고 해갖고 겨우 진급이 되고 그래서 학교를 그래도 조금 다닐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천재는 확실히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긴 한가 봐. 그렇군요. 송곳과 같은 존재. 숨기려고 해도 그냥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어렸을 때부터 그 천재성은 이제 그렇죠. 확인을 받은 거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술의 길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은 것 같아. 이거 갖고 밥벌을 먹고 살 수 있나요? 아. 근데 이제 미술 선생님이 너는 이거밖에 할 게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랬던 것 같아. 그 프리즈 전시회가 열렸던 게 1986년이거든요. 사실 영국은 굉장히 좀 어려웠을 그쵸. 때였고 그런데 뭐 기획을 워낙 영민하게 잘 했다고는 하지만 데미안 허스트가 내놓은 작품 자체는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해요. 사실 찰스 사치가 샀던 작품은 딴 사람의 작품이었고 근데 그로부터 4년 후 묻혀왔던 천재성의 꽃을 피우는데 이제 그때 작품을 하나 내나요? 작품의 제목은 1000년, Thousand Years. 근데 그 작품이 너무 충격적이야. 유리관 안에. 유리관은 그때부터 데미안 허스트가 여러 작품에 쓰게 되는데 죽은 소 머리가 있고 정말 진짜 머리. 거기다가 파리들이 이제 몇 마리 있고 파리 집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옆에는 파리를 이제 잡는 벌레를 잡는 포충기라고 하죠. 전기 왜 지지직 하면서 소 머리가 썩으면서 구더기가 발생하고 파리가 나오고 그 파리들이 다시 포충기에 가서 지지직하고 죽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미술이다라고 하고 소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유리 상자 바닥에 있고 이게 무슨 작품이야 사실 우리가 뭐 서클 오브 라이프라 그러죠. 그런 자연의 순환 이런 거를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죽은 소대가리를 넣고 보여줘야 되는 파리가 날아다녀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그냥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은 마크 로스코 같이 이렇게 네모만 그려도 너무 슬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고민이 든 거죠.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내가 사다 갖다 놓을 것 같진 않아. 별로 보러 가고 싶을 것 같지는 않아. 네. 그렇지만 그게 죽음이지 뭐. 아, 그렇죠.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게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거기 누워서 눈 감고 있고 막 약간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고요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이 몇이나 될까 싶은 생각도 사실 있거든요. 사실은 저런 죽음이 훨씬 많지 않을까? 아. 저는 근데 예술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물을 대상을 가져와서 이제 보여주기보다는 뭐 붓으로 뻘건 물감만 척 뿌려도 뭐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은유의 은유를 막 응축이 돼서 뭔가 좀 보고 기분이 좋아지거나 생각을 뭐 하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명상을 하게 되는 이런 건 이건 막 약간 이런 그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언론이랑 이제 일반 관객들도 그렇고 막 비난을 합니다. 야, 이거 너무 선정적이야. 막 사람들 놀래켜갖고 명성을 얻으려고 한 거지. 어그로 끈 거야. 어그로 끈 거야. 막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그 진리 중에 하나는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 그렇죠. 무플이 제일 무섭다 이거죠. 그렇지. 이건 뭐 악플이 뭐 수천 개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품과 악플이 한 세트가 돼서 그 세트가 센세이션을 이루게 되니까 데미안 허스트는 그때 당시는 사실은 SNS의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을 가져오는 방법,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는 구성 로직에 대해서 통달한 인물이 아니었나. 약간 트럼프 대통령 삘이 나는데 명성을 가져오는 방법을 정확하게 하는. 또 그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찰스 사치였기 때문에 그쵸. 그 천년을 보자마자 입을 떡 벌렸다고요. 했는데 당장 사들였다고 하죠. 근데 이제 현대미술 특히 영국 쪽 이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찰스 사치잖아요.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하고 같이 찰스 앤 사치라는 광고 회사를 차려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근데 원래 이라크 바그다드 출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야. 오. 그래서 이제 와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현대미술에서 우리가 들어봤음직한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이 사람들을 스타로 키운 사람이 사실은 찰스 사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그것 때문에 예술가들을 예술가로 대접하지 않고 작품을 작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로만 본다. 뭐 이런 얘기. 아니 뭐 사실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컬렉터도. 그건 뭐 그 맞는 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컬렉터라는 게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패기 구겐하임이나 뭐 패기 구겐하임의 큰아버지 솔로몬 구겐하임 이제 하면 이미 유명해진 아니면 이미 죽은 거장들의 작품을 큰 돈을 주고 사서 그 작품을 저분이 사셨어? 뭐 약간 이런 걸로 이제 실제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아 이런 걸 컬렉션 했군 이런 건데 사실 찰스 사치는 아까 얘기했던 거죠. 거의 뭐 골드스미스 학생의 작품 이런 걸 산 다음에 그 사람은 막 프로모션 하는 거 판촉을 막 하는 거야. 자가발전. 자가발전. 그럼 가치가 올라. 그럼 나중에 되팔아. 적은 돈으로 샀는데 어마어마한 가치가 돼서 돌아오는 거니까 야 이거 무슨 봉이 김선달 투자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컬렉터라기보다 인베스터에 가깝다라고 그런 맞아요. 느낌을 받게 하는데 뭐 사생활에 있어서도 조금 뭐 사건들이 좀 많기는 했었어요. 네. 뭐 부인하고 그냥 길거리에 싸우다가 뭐 폭력을 썼다든지 뭐 이런 일 때문에 입에 오르내리긴 했지만 어쨌든 데미안 허스트를 스타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은 결국은 찰스 사치니까 우리가 사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서는 지금 오늘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또 맞죠. 지난번 런던 갔을 때 네. 사치 갤러리 가려고 했는데 닫았어 그때. 근데 사실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덜컥 산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냐고. 그 집에 그죠? 놓으려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상업주의 미술이다라고 약간은 비난의 어투를 실어서 평론가들이 이제 부를 때 3대 거장이 있거든요. 한 명은 제프 쿤스, 그다음에 데미안 허스트, 또 일본의 무라카미 다카시. 야, 제프 콘스는 귀엽긴 하지. 아, 그렇죠. 제프 콘스 작품들은 일상의 물건들, 상품들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크게 그리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드니까 보기에 좋고 관상용으로 보기에 좋더라. 보기에 좋더라거든요. 무라카미 다카시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네. 귀여운 캐릭터들을 이제 많이 금색이나 뭐 분홍색, 화려한 이제 색깔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심지어 루이비통 백에도 무라카미 다카시 그림이 그렇죠. 들어갈 정도니까 이건 굉장히 상업적이라는 게 일반 대중에게 상업적이야. 나도 사고 그게 결국 나도 사고 싶어. 그치. 나도 갖고 싶어.
나도 집에 하나 제프 쿤스 작은 풍선기에 놓으면 어떨까 뭐 이런 건데 데미안 허스트를 내가 우리 집에 수조 하나 들여놔야겠어. 그 안에 상어가 있고 말이야. 소대가리가 있고.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김지훈 박사네 상어 한 마리 놓아드려야겠어요. 아니 됐거든요. 뭐 그런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투자 사들인다라는 거는 찰스 사치가 미래를 바라보는 눈도 굉장히 독특했다는 거. 선견 지명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데미안 허스트의 이 작품들이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사실 일단 작품들을 통과하는 그 하나의 팀은 죽음이죠. 맞아요. 죽어서 쓰러지는 대상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아까 그 천년에 나오는 소대가리처럼 소대가리가 분해돼서 결국은 해골로 가는 그 과정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를 포름알데히드에 쩔여서 수조에 넣음으로써 영원 무궁토록, 영원 무궁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그 모든 것에서는 모든 존재가, 자연의 모든 존재가 태어나서 소멸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지할 것인가. 철학적이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제목도 철학적으로 상어 작품의 제목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너무 길어. 한 번에 귀에 안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되죠.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소멸하는 건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계속 살아있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과연 여기서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만 해도 우리가 또 생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생각하고 대화하니까 그러니까. 참 일단은 천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고 그 어떤 것도 개런티할 수 없는 게 삶이잖아요. 내 삶에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내 생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 뭐 계획을 세워도 항상 틀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절대로 변하지 않고 100% 확실하게 우리가 개런티할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안 해. 삶에 대해서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삶도 다 모르겠는데 뭐 죽음에 대해서 굳이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옛날에 중국에 이제 명언도 있었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피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피하지 못하게 딱 갖다 놓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사실은 데미안 허스트 작품을 이제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상어라고 알고 있었던 그렇죠.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근데 일단 제목부터 잘 못 알아듣겠고 뭐라고? 네, 이게 1991년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타이거 상어. 이거를 이제 포름알데히드 그 용액에다 이렇게 넣어갖고서는 썩지 않도록 한다고 만든 건데 산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누가 살까 싶은데 헤지펀드 매니저가 샀대요. 참 독특한 분이야.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헤지펀드를 운영을 하나 봐. 어느 감정에도 휩쓸리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영원하진 않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포름알데히드를 넣었는데 처음이니까 잘 몰라갖고 제대로 못 넣었는지 그런 식으로 거대한 굉장히 이제 크잖아요. 상어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크면은 그냥 넣으면 안 되고 부조직에 다 이걸 넣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미라를 좀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예.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했다가 이제 점점점 이게 약간 좀 색깔도 이상해지고 상해지고 막 이러니까 얼마 안 지나갖고서는 그걸 꺼내갖고 그 껍질만 벗겨갖고서 모형에다 뒤집어 씌워놨대요. 근데 마음에 안 들지, 이제 데미안 허스트가. 원래 내가 의도했던 건 이건 아니고. 원래 죽어있는 그걸 딱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에는 모형이고 껍데기만 해놓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2006년에 그냥 아예 새로운 상어를 집어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1991년 작품이 아니면 2006년 작품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리고 진짜 교체를 한 작업에 데미안 허스트가 진두지휘를 하지 않았으면 이제 그 작품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이야 아니야. 뭐 이런 논란도 그런 있는 논란이 거죠. 있는 거고 그리고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거의 공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헐스트의 작품을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거기 일하는 다른 이제 보조 예술가들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견습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 작품인 거냐? 도대체 뭐 네가 한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에 이제 논란에도 중심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 작가들이 어떤 조수를 쓴다는 거 자체가 감춰진 건 아니죠. 제프 콘스도 뭐 당연히 옛날에도 쓰고. 다 그랬었고 사실은 공방이라고 앤디 해서. 워홀. 그리고 정말 그 지훈님 말씀대로
렘브란트 시대에도 사실 렘브란트도 도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느 부분은 사실은 뭐 꽃 같은 거는 뭐 도제들이 그리기도 루벤스도 마찬가지였고 맞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 정말로 이 사람의 순수 창작이냐 이거는 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환상을 갖진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영남 씨 그림을 가지고 그 맞아. 법적 한번 공방이 그랬었죠. 있었던 예. 것처럼 또 사람들이 늘 머릿속에는 야 그래도 화가가 한 땀 한 그러니까 땀 여기 앞치마 다 입고 그러고서는 그런 거 아니야라는 또 환상이 늘 있잖아요. 뭐 그때 팩토리란 말 뭐 앤디 워홀이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자기 팩토리라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상 그래도 이 사람이 상어 잡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 그 포름 알데히드에 직접 고무장갑을 넣고 그렇지. 다시 그러면은 우리가 YBA 작가들 얘기를 좀 해보면 YBA에 속하는 작가들의 이름을 한번 보면 트레이스 에민 이제 여자 작가죠. 그다음에 레이첼 화이트리드 조각가, 크리스 어필리 등인데요. 지금 크리스 어필리만 50대 말이고 다 대부분이 60대 초입. 그러니까 영하지 않아. 아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영하지 않고 미들 에이지드 브리티시 아티스트고 다들 가난한 이제 미대 학생이 아니라 다 아우, 뭐 그냥. 부자가 됐죠. 네. 그런데 그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기가 바로 대처 수상이 있던 시기예요. 영국 병에 걸렸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했는데 영국이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복지 정책 그리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 때문에 영국이 사실은 산업적으로 쇠퇴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야 어떡할까? 그런데 철의 여인 대처가 들어와서 엄청난 구조조정. 근데 이제 그거에 철퇴를 맞았던 산업들이 아까 그런 리즈나 이런 데 있었던 탄광산업, 맞아요. 그다음에 철강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영국의 예술 작품들 중에 이 시대를 좀 이제 그린 그 전 시대를 그린 뭐 풀몬티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시대가 이제 빌리 엘리엇 같은 것이 모두 맞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영국의 노동자들이 어려웠었나 정말로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느끼기도 했고 그런 이제 시대였는데 또 대처가 하나 한 게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각종 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도 다 삭감을 했어요. 미술관 뭐 미술 깎아 이거 밥 먹은 비행기인데 무슨 뭐 그래서 예전에는 미술관들이 이제 예산을 이제 정부에서 받아서 화가들 이리 오너라 한 다음에 이제 돈을 나눠주고 뭐 전시회 열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협회 회원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대부분 뭐 귀족의 이제 후예들 또 부자들 이랬는데 뭐 더 이상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미술관 대신에 시장을 쥐락펴락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찰스 사치죠.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영국 미술이 이때까지의 온실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시장의 매운맛, 자유 경쟁의 시대로 자유 경쟁의 시대를 맞게 된 게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대처 총리 대처리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철의 여인이라고 그랬고 영국병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복지 국가라고 하잖아요. 웰페어 스테이트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뭐 세계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했던 게 2차 세계대전 이후거든요.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 특히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고 그리고 미국은 뭐 공황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겪고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 다 설명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전쟁을 겪고 나면은 상위 군인들이 오잖아요. 베테랑.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자기 가장을 잃는다든지 남편이 죽는다든지 아버지가 뭐 전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유족들. 근데 특히 이제 뭐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으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우리가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면서 뭐 건강복지 같은 것도 나라에서 다 책임지고 그거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게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어지는 거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산업적인 면에서 변해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그러면서 노조는 강성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영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게 옳은 방법이었다 아니었다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대처가 들어가고서는 무서울 정도로 다 쳐내버린 거죠. 뭐 노조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다 뭐 복지 예산부터 시작해 다 삭감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우연찮게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등장한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죠. 그 레이거노믹스. 네, 그래서 레이건하고 이 대처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네. 그리고 둘이서 이제 함께 어떻게 보면은 신자유주의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데미안 허스트한테는 훨씬 좋지 않았을까 싶은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기관에서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키우고 한다면은 뭐 이런 말은 좀 이상하지만 상상력이 조금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하고 본인만의 어떤 탤런트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면은 뭐라도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 내가 어떻게 해서는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영국의 이런 이제 현대 미술이 꽃 피우는데 조금은 일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장미셸 바스키아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제 아까 데미안 허스트가 65년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스키아는 영원히 젊은 것 같지만 60년생이거든요. 네네. 사실 바스키아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가 84년. 그러니까 아까 프리즈가 열린 한 2, 3년 전에 이미 바스키아는 이제 굉장히 뜬 거죠. 그때 이제 앤디 워홀이랑 협업도 하고. 그때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이미 미국 시장은 미국 미술계는 굉장히 상업화가 돼 있는 거예요. 상업적인 갤러리들이 막 바스키아를 발탁해서 막 밀어주고 막 엄청 비싼 값에 이제 팔게 하고 그랬는데 영국은 그때까지 이제 그런 걸 못 받아들이다가 결국은 대처리즘과 이제 여러 가지 결부가 되면서 이제 미술계도 결국 좀 미국식으로 상업화가 돼 갔는데 거기다가 좀 지나면은 대처리즘 같은 것들을 당대에 다 결실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좀 있다가 효과가 그쵸. 나타나죠. 사실 대처도 욕만 엄청 먹었는데, 엄청 먹었지. 예, 대처 말기에 이제 경제가 나아지기 시작했고, 진짜 그 경제가 좋아진 건 블레어 총리가 들어오면서 엄청 다 따먹었지. 다 따먹었죠. 다 운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다. 시기랑 타이밍, 그러니까 인생은 타이밍이야.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어떤 대처가 죽었을 때 특히 피해를 많이 입었던 곳이 이제 스코틀랜드 이런 지역이었거든요. 공업 지역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대처 사망했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막 나와서 사람들 거리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건 좀 슬프다. 약간 좀 저렇게까지 싫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것 때문에 가정이 뭐 풍비박산이 나고 그랬으면은 뭐 맞아요. 미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처 총리에 대한 평가는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려요.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또 이 사건이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 너무 멀어서 안 올 거라 생각했거든. 그리고 이제 뭐 영국이 좋은 상황도 옆이니까 엄청 멀잖아. 그렇죠. 그리고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왠지 그리고 경제가 뭐 이렇게 좋을 때도 아니고 근데 대처 보내버렸잖아. 그러니까 대처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갈린다. 모르겠어요. 뭐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할지 아직도 고민 중이기는 한데 한 끝을 긋고 간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여간 그런 세월을 겪고서 YBA 작가들이 이제 88년부터 경력도 쌓이고 자기네들이 어떤 재력도 조금 높아졌는데 97년에 굉장히 이제 센세이셔널한 전시회가 열리는데 제목이 센세이션. 그래서 97년 로열 아카데미에서 그 YBA 작가들을 다 모아서 엄청나게 큰 전시회를 열어요. 물론 데미안 허스트도 참여를 했고 이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왔던 작품들이 더 센세이셔널한 게 마크 퀸의 셀프라는 이제 조각상이 있는데 자기 피를 뽑아요. 그걸 다시 얼려서 자기의 자소상, 자기의 이제 그 반신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 트레이시 에민 같이 아까 여류 작가는 텐트를 쳐놓고 거기 자기랑 잤던 사람들 이름을 다 이제 수로 적어놓고 그 제목이 그냥 나랑 같이 잤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더 계기한가 뭐 약간.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들이 근데 보면은 이제 작가들이 이미 그 전에 명성을 쌓은 거는 찰스 사치의 갤러리 이런 데서 계속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86년에 그 학생들이 아닌 거예요. 듣보잡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또 구름대같이 몰려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야 정말 아무리 봐주려고 그래도 갤러리에서 할 때는 참겠는데 뭐야 장소가 일단 마음에 안 들어. 장소가 로열 아카데미야. 우리로 치면 어딘가 덕수궁 뭐 석조정 같은 데라 그래야 되나? 현대미술관은 요즘 그쵸. 조금 더 컨템퍼러리해졌으니까 이제 굉장히 고전적인 장소이고 이제 사실 로열 아카데미 그러면 터너가 거기서 이제 가르쳤고 정말 예전부터 영국 미술의 전통을 클래식한 지키며 곳이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약간 줄 세우는 그런 협회 회원들은 엄청나게 부와 명성을 다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야 이게 뭐 피가 난무하고 뭐 텐트 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욕을 하죠. 야 이걸 영국의
정통 회화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뭐 상업적 갤러리는 모르겠지만 이거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뭐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그림에다가 막 뭘 던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열 아카데미 회원조의 4명은 이 전시회에 나온 그림들은 도덕적으로 너무 선정적이고 문제가 있어. 미학적 결함도 있고 선정적이야. 그래서 사퇴를 하고 막 이제 관객들은 관객들대로 막 계란을 던지고 이랬는데 역시 또 불변의 진리. 무풀이 악풀보다 무섭다. 아유, 그렇지. 모든 것은 이제 악풀이라도 이제 그 풀이 있으면 좋다라는 것 어그로를 때문에 끌어야 된다. 어그로를 일단. 끌어야 된다. 총 관람객 수가 30만 명이었는데 이게 그때까지의 역대 최고 관람객 수였다고 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로열 아카데미라는 장소 자체는 내셔널 갤러리나 대형 박물관처럼 엄청나게 대형 장소는 아니고 좀 더 이제 아담한 그치. 장소인데 거기에 30만 명이 왔다 갔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역시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썸네일을 좀 어그로를 끌어갖고 해볼까. 막 상어를 이렇게 막 앞에다가 갖다 놓는지. 아니 그러지 말고 네가 그냥 상어 춤을 춰. 상어법. 상어춤. 상어춤이 있어? 상어퐁인가 그거 있잖아. 그거 뭐 있지 않아요? 아기 상어 뚜루뚜루뚜 뭐 이거? 아기 상어. 근데 이제 확실히 제 감수성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들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그렇죠. 진짜 예술인가라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무섭기는 상어 작품보다 더 무서울 것 같아. 피 더 뽑아서. 무섭지. 상어는 일단 그 안에서 이게 죽어 있는 애고 피 뽑아 건다면 약간 기괴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또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마크 퀸의 셀프라는 작품 그 피를 이제 써서 한 자수성은 정말 나네 이거잖아. 내 피로 내 얼굴이 혼자 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자기 피를 우리한테까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니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시 이 현대 사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한 끗이 있어야 돼.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중도로 가고 이게 아니라 어떤 극한으로 가면 갈수록 그거를 막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또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열광하는 빠와 까가 있어야지만 슈퍼스타가 된다고. 예, 이제 그런 거를 딱 보여줬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노리고 일부러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센세이셔널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경악을 한다든지, 그게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를 거기 있는 작가들 비롯해서 전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말로 좀 슬픈 거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에 한 번 노출이 되면 더 말한 맛,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이지 않으면 또 이제 느끼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은 피밖에 없어? 뭐 살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그런 있는 생각을 거지. 할 수도 있고, 포름 알데이드의 그 적신계 상어로는 부족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치, 있고. 그치. 고래 좀 갖다 놓든지, 뭐 이러고. 그렇죠. 수조가 뭐 사이즈가 작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점차 갈수록 그렇죠. 사람들의 센세이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의 센세이션이란 것도 영국도 사실은 어떤 면으로는 미국보다 더 기괴함을 많이 갖고 있는, 기괴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사실 영국 사람들이 보수적이면서 그 바닥에는 굉장히 기괴한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결국 영국에서 센세이션을 하다는 거는 이 정도는 돼야 돼.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바스키아라든지 앤디 워홀이라든지 뭐 잭슨 펄럭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현대미술을 끌고 가는 거장들이 탄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 약간 그런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주도권을 뺏겨서 맞아. 굉장히 불안하다.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그럼 우리 뭘 해야 되지? 자극적인 거. 뭐 이게 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처 시절에는 여전히 힘들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영국이 경제가 꽤 좋아졌거든요. 뭐 금융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근데 우리가 수차례 미술 이야기 하면서 항상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잘 사는 사회에서 발전을 한다, 예술이. 그러니까 그거와 또 맞물려서 지금은 나이가 좀 많이 먹었지만 이런 이제 센세이션한 그런 작품들을 내놓는 작가들이 굉장히 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결국 돈이라는 것이 이제 물론 사치가 이제 싸게 사서 자기의 이름을 사치 갤러리에서 주구장창 전시를 하는 것도 가치를 높이는 한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큰 미술관에서 그렇죠. 한번 전시회 빵 하면 그때부터 작가들 경력에 너 어디서 전시했어? 나 로열 아카데미에 한번 전시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전시회 자체도
사치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서 열린 전시회이기도 하지만 한 번 그랬더니 사치가 갖고 있던 컬렉션 가격이 그냥 있는 확 뛰어버려. 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 그런 사치의 입김이 너무나 이런 논란과 한호 뒤에는 사치의 입김이 있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더 이제 흉흉한 소문은 아니 그 상어를 수조에 담그라는 아이디어가 사치 거래 뭐 이런 소문까지 있으면 그거는 정말 또 작가의 창의력을 굉장히 훼손하는 그런 소문이었는데 얼마나 사치의 영향이 컸으면 사람들이 야 사치가 그림 어떻게 그리라는 것까지 알려준다. 코치를 한다는 거야. 이런 소문까지 돌던 때였죠. 예, 결국에는 그래서 뭐 사치하고 데미안 허스트도 사이가 틀어지게 되죠. 뭐 여러 맞아요. 가지 이유로 틀어지게 되지만. 그런데 사실 데미안 허스트가 이렇게 충격적 작품, 맨 처음에는 굉장한 영민한 기획력, 그 다음에는 충격적 작품으로 사람들의 이제 확실하게 그 이름이 각인됐지만 그 다음에 진짜로 이 사람의 이름이 각인된 거는 충격적 판매를 통해서 이제 그렇죠. 사람들의 미술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는데 2008년 9월 15일과 16일 이제 소더비 경매가 있죠. 그럼 뭐 늘 이제 소더비 경매에는 이때까지 부유한 컬렉터들이 보통 3D를 이제 계기로 작품을 내놓는다고도 많이 하는데 뭐 죽는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빚더미에 오른다든지 D로 시작되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예, 뭐 데스, 디볼스 그리고 데트 이래갖고. 아니면은 갤러리들이 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작품을 내놓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를 데미안 허스트 자신이 자기 에이전트를 데리고 직접 작품을 그렇죠. 내놓는데 몇 개나 내놨냐? 223점. 어마어마한 작품 수를 가지고 내왔는데 이거 자체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충격을 줬죠. 그리고 충격이 그냥 많이 갖고 왔네? 아니면 화가가 직접 갖고 왔네? 이런 게 아니라 워낙 작품 수가 많기 때문에 투매와 비슷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인데 내 주식을 뭐 절반을 팔겠어 이러면은 삼성전자 주식이 엄청나게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아니 데미안 허스트가 자기 작품을 저렇게 많이 그러다가 만약에 사람들이 가격을 높게 부르지 않는다 막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갖고 있는 갤러리라든지 컬렉터 같은 사람들이 다 일순간에 손해를 보게 되는. 그래서 뭐 패닉에 빠졌죠. 야, 저거 정말 저렇게 다 팔 거야? 야, 우리가 가서 그럼 사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러면서 이제 뭐 미술계가 충격에 빠졌는데 결국은 걱정할 필요 없이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사실은 비하인드에 있긴 하더라고요. 이때쯤에 이미 사치하고는 상당히 사이가 틀어진 사이였고,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치가 워낙에 상업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사실 데미안 허스트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었는데, 자선 무슨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허스트 작품을 이제 해놓겠다 그래갖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저 인간은 그냥 장식품 내지는 그냥 돈 벌어들이는 도구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때 알았단 말이야. 그것도 신기해. 예전부터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갖고 뭐 화가 났고 뭐 데미안 허스트가 그 전시회는 1억에도 넣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격분을 하고 그리고선 사치하고 이제 결별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2003년쯤에 이 허스트가 그때 사치가 소장을 하고 있었던 자신의 작품을 한 열 몇 개를 사왔대요. 본인이. 그런 고민을 한 거지. 사치가 내 작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허스트가 했던 것처럼 그거를 한꺼번에 시장에다 확 풀어버리면은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저 인간이랑 나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같은 거지. 약간은.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에 이제 그렇게 나간 건데, 거기에는 이제 그동안 컬렉터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그 유통망을 자꾸 흔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작가로서 내 작품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얼마에 팔리느냐 그 과정은 굉장히 불투명하고 얘네들이 자꾸서는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작가는 배제된 채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에 본인이 도전을 한 그런 정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컬렉터들이나 갤러리 입장에서는 발칙하기도 하지만, 글쎄요, 뭐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만 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딜러라든지 컬렉터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이 중간 유통망 없이 본인이 알아서 내 작품을 뭐 가격도 정하고 그리고 공급량도 조절을 하고 내가 이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때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린 게 그 송아지, 골든 캘프라고 하나요? 그 송아지 작품이었다는데, 황금관을 쓴 송아지. 네. 그래서 그게 당시에 이제 1,030만 파운드에 팔렸대요. 이게 낙찰이 됐는데 지금 달러로 보면은 한 1,900에서 2,000만 달러.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린 거죠. 그날 판매 총액이 2억 70만 달러였대요. 그런데 93년에 피카소 작품 88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 판 가격을 10배 더 높은 대단한. 가격을 팔았으니까 대단한 상술, 대단한 담력, 그쵸. 대단한 작품력이 다 이제 결합이 된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도 그렇고 은하님도 그렇고 뭐 크리에이터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강연도 가고 뭐 이러잖아요. 뭐 자료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우리 뭐 작품은 아니지만 뭐 PPT든 뭐 이런 것들 일종의 IP란 말이야.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얘기를 한다지 할 때, 근데 이거를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든지, 누군가가 이걸 도용을 해간다든지, 그리고 막 후려쳐갖고서는 한다든지, 이러면 솔직히 속상하거든. 내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드는 건데, 맞아요. 이거를 이것밖에 취급을 안 준다고? 내 머리에서 나온 거고,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약간 이해는 가. 그러면서 좀 이해는 가, 헐스트가. 근데 어쨌든 간에 무슨 작가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비즈니스에 뛰어드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갤러리는 갤러리들이 화가 났겠지. 안 그래. 자기들을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 지가 돈 다 벌어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단한 거는 또 이날이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한 날이었거든요. 아, 그날이었다? 네. 그날 이후로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시장의 그 우려를 이기고 데미안 허스트가 이 정도의 판매를 기록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몰랐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와서 경매에서 사갖고 났더니 리만이 망했대 뭐 이런 거 아니야 혹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작품 들고 나왔더니 저는 뭐 물론 돈이 있어도 너무 기괴해서 밤중에 깜짝 놀라지 않을까 화장실 가다가 상어랑 눈이 마주쳐. 그래서 별로 살 것 같지는 않지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지윤님 말씀대로 상업적인 면도 있지만 그의 작품 자체가 힘이 없었으면 이렇게 그렇죠. 시장의 반응을 계속 지속적으로 맞아요. 얻지는 못할 텐데. 그러니까 어그로만 갖고서는 살 수는 없는 거야. 맞아요. 콘텐츠가 있어야지. 그러면은 그의 작품을 이루는 바탕은 무엇인가? 물론 예술가는 기교도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은 완성도 자기가 아까 그런 그 황금관을 쓴 송아지라든지 뭐 얼마만큼의 그런 수조의 사이즈, 그 다음에 수조에 담긴 이제 포름알데히드의 색깔, 푸르스름한 색깔, 뭐 상어의 배치 이런 것들이 미학적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가장 근거에 철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의 작품이 결국은 인간의 죽음, 인간의 실존 이런 주제를 무겁게 담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 굉장히 그의 명성을 계속 유지시키는 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작품은 화려하지만 또 굉장히 음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또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것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정말 그 대단한 건데,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사랑한 사람 중에는 영국의 대표적 작가 프란시스 베이컨도 있죠. 그 아까 말한 우리가 하겠던 그 소대가리가 있는 천년이란 작품을 보고 정말로 깊은 인상을 받아서 그 2000년이 되면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과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 삼면화가 같이 이제 전시가 되기도 하는데, 프란시스 베이컨 하면은 또 뭐 데미안 허스트처럼 선정주의가 아니라 굉장히 인간의 그 내면, 다면적인 모습을 담아낸 이제 영국의 대표적 회화 작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그냥 단지 상업적이다, 뭐 때를 잘 만났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게 그거잖아요. 삶과 죽음. 그렇죠. 근데 삶과 죽음에서 둘 다 관심이 많고, 나는 사실 생각하면 죽음에 더 근본적으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 어쨌든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삶에 대한 얘기만 하죠. 어떻게 즐겁게 살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이런 즐거운 얘기들만 하는데, 네, 사실은 변치 않고 우리가 꼭 맞이해야 되는 종착역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옛날 화가들은 죽음을 항상 늘 다뤄오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상징적인 것처럼 이렇게 메멘토 모리 하고 이제 네, 뭐 홀바니였나요? 바니타스. 네, 홀바니의 뭐 대사들에도 뭐 이렇게 나오고 막 해골이 이러잖아. 이렇게 해골 같은 거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어라는 작품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눈을 돌리고 싶은 게 죽음이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직시를 해야 된다. 어떤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죽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죽음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사실은 굉장히 기괴하고 끔찍하고 결코 보고 싶지 않은 식의 죽음도 많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죽음을 생각해야 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홀바인의 대사들 그림을 보면서 와, 저희 해골을 어떻게 저렇게 사선으로 저렇게 그렸지? 대단한 걸? 라고 하지만 앞에서 이제 사진 한 장 찍고 셀카 찍고 그치.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나 영국 와서 런던에 와서 짠 하고 그냥 이제 여행을 계속 한다든지
야 정말 죽음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 그러면서 뺨을 한 대 찰싹 때리는 맞아요. 너 좀 생각해보라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거야. 이게 죽음이라니까 라고 한번 사람들의 어깨를 흔드는 아 이제 사람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마그달렌이 그냥 그 해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그림 하나 봐서는 택도 없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 정말 1초도 생각하지 않은데 사람들한테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는 거. 사람들은 절대 이 정도의 충격이 아니면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너무 그냥 갇혀져 있어. 무감각해. 그거를 통찰한다는 건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메타인지가 극도로 발달한 작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4, 5세계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죽음은 굉장히 끔찍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 보여주는데 굉장히 충격요법을 썼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갖다 놓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류의 작품은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복합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센세이션이라는 거 사람들의 정말로 그 마음에 갇힌 정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센세이션을 줘서 사람들을 한번 일깨워 주겠어. 사람들을 한번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겠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은 다시 어떤 센세이션에 대한 배리어가 역치가 더 높아져서 다음에는 정말로 그 시체 자체를 갖다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오나. 왜냐하면 요즘 이제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점점 더 자극적이 되고 점점 더 이제 그런 강한 메시지, 굉장히 현란한 게 없으면 사람들이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작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전시회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네. 약간 긁힌 거지, 우리가. 그렇죠. 약간 긁힌 거. 피하고 싶고, 굳이 얘기해야 돼. 그래서 가만히 실눈 뜨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딱 긁는 그런 작가라고, 감히 제가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데미안 허스트의 전시회가 이제 곧 열리게 되어 있고요. 전시회를 언제부터? 다녀오면 3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하니까 굉장히 그 긴 시간 동안 해서 이제 여러분들 가실 그 기회는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전시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지윤. 전은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